수익률이 너무 좋은 거예요. 2천만 원 벌릴 때마다 계속 레버리지 극대화를 한 거야 계속. 내가 왜 10만 원씩 넣고 했을까? 나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1000포인트 밑에까지 빠질 거라고. 아, 이거 더 넣었어야 되는데. 점검을 해봤어요. 이렇게 이제 폭포처럼 이렇게 떨어지는데 한 50% 떨어졌던 것 같아요. 한 30분 안에. 국가부도의 날의 유아인같이 내 계급이 지금 바뀌는 순간이다. 이거는 이거야. 이거다. 네, 이거다. 남들이 가입한다고 해서 남들이 좋다고 해서 가입해서는 안 되는구나. 코인에 빠지고 있어. 이미. 쳐줘야 이거. 그때부터는 이제 사이버머니야 이거는. 내가 물펀드를 가입했단 말이야. 물 빠지는 것 같아. 맨날 빠져. 아,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공대생이니까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내가 건축사가 되어야 하는가, 대기업의 직장인으로 다녀야 하는가,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 어떤 것인가. 직업을 가져야 하는가, 1년에 얼마를 벌어야 내가 얼마를 저축해서 돈을 모으지?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자본시장에 와서 보니까 아니 돈 버는 방법은 노동도 있지만 노동소득도 있지만 자본소득이 있는데 아니 내가 지금 20몇 년 동안 노동소득만 높이려는 교육을 받아온 게 아닐까? 맞아요. 이거 약간 음모론 같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 있어. 사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이 교육 시스템이라는 게 되게 그 자본가를 위한 그런 노동자를 만들기 위한 교육 시스템이 아닌가. 그러니까 전 그런 음모론을 살짝 했어요. 국어 국영수 잘하라고 하잖아요. 네. 국어 니 내 뭔 말인지 아노. 사장님이 뭐같이 말씀하셔도 맞아. 찰떡같이 알아듣고 사자성어로 말씀하시든 고어를 쓰시든 시를 은유를 하시든 다 알아듣게 하는 거. 수학 틀리지 계산만 말아야지. 숫자 틀리지 말아야지. 돈 얼마 벌었는지 계산해서 드려야지. 영어 외국 애들은 뭐라 카노. 약간 이런 교육이지 한 번도 우리가 받은 교육이 요즘은 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저희 때 교육은 내가 가진 생각은 뭔지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런 교육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수능하는 애들이 잘 답을 맞추고 말을 잘 이해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노동시장에만 있으면서 자기 자본은 또 남자들은 대부분 또 친구들 보면 그래도 네가 나 이러면 왜? 그러면 너는 맞벌이잖아. 그래서 왜? 나는 와이프한테 다 줘. 남자들 중에 회사 나와서 일만 열심히 하고 집에 다 주기만 하는 요 자기의 노동소득을 자본으로 이전하는 것조차도 공부도 안 해보고 그냥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돈을 공부를 하고 이제 이런 금융, 자본 이런 거를 알면 알수록 모두가 다 자본가가 되고 싶어하지 노동자가 되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모두가. 근데 사회는 자본가를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그 절대적인 모수가 사실 노동자가 한 98% 있어야 되는 거고. 소 키울 사람 필요해요. 그렇죠. 소는 누가 키워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2% 안에서 이제 뭐 그런 자본가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좀 안타깝죠. 안타깝고 이게 너무 파괴적이죠, 이 결과가. 그래서 이제 그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벼락거지란 말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뭐 나는 그냥 진짜 소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뭐 회사 가서 공부하고 인정받고 뭐 승진하고 따박따박 그 보너스 같은 거 받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나름의 중산층의 삶이 보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내 집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뭐 대출 받고 하면은 가능했었는데 그게 끊겼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이 사람들이 이제 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예, 뭔가 잘못되었다. 이런 문제의식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 솔루션에 대해서는 뭐 저는 약간 좀 여전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긴 사람이긴 한데 어떠세요? 벼락거지 막 이런 것들 보면?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은 흔한 사이클이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10년에 한 번 오는. 그렇죠. 코로나 네. 자체는 뭐 100년에 한 번이나 얘기할 만한 희한한 일이었고 거기서 이제 양적 완화는 가히 2008년하고도 비교해도 몇 배의 수준을 빠른 속도로 부은 거니까 모든 자산이 다 오른다고 했던 시장이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최근에 나타나는 양상에 대해서는 최근 한 2년간 좀 불편하긴 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래 투자도 중요해. 제가 노동소득만 30년, 20, 30년 공부했으니까 투자도 중요해 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럼 이거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이 밸런스를 맞추는지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 2년 사이에 느끼는 게 유튜브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아, 각종 재테크 그쵸. 학원 예, 막 이렇게 그 팔짱 끼고 딱 나오셔서 이렇게 양복 입으신 분들 나와서 이제 뭐 돈 버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 부동산, 주식, 부동산도 코인 있고 주식도 있고 코인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예. 근데 엄청 비싸요 또. 그러니까. 그럼 노동소득으로 하루 종일 일하신 분들이 그 피 같은 돈을 여기 강좌에 넣고 예. 또 수업을 들으시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 다 행복해질 수 있는 이 밸런스 찾을 수 있는 거냐. 본질적으로 좀 의구심이 있죠. 근데 진짜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 양적 완화로 인한 결국 그 집값 폭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누구나 그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희망이 많이 없어지면서 네. 리스크를 최대한 감내하더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모든 게 약간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사실 그 전까지는 이 정도로 뭔가 벼락거지란 당 얘기도 없었고 어느 정도 그 일만 열심히 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약간 어떻게 보면 희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희망이 좀 사라지면서 무리를 하게 되는 좀 상황이 아닌가 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약간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희망이 없을 때는 뭐라도 믿고 싶은 걸 믿는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그럼 약간 그런 사실 인터넷 그런 뭐 돈을 벌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강의 나오는 뭔가 또 예, 그런데 막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돈이 종교라면 네. 그분들은 사제죠. 네. 내가 돈 종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분의 가르침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네. 이런 건데, 그렇죠. 강습료는 기부금인가요? 종교단체 기부금? 계좌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인정. 예. 그렇죠. 이게 사실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어도 정답은 없잖아요. 직업에 대해서도. 그리고 같은 직업군 안에서도 연봉은 천차만별이고 그거를 또 시간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근무 시간을 줄이고 다른 삶을 선택할 거야 라는 것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근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보통 자기 선호를 찾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조차도 저는 대한민국이 좀 너무 늦다고 생각하는데 대학 갈 때 전공을 정하고 그 전공 하나로 너무 많은 게 결정되는 그것조차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돈에 대해서는 더 늦고 그래서 진짜 몰라 내가 뭘 원하는지도 교육은 받은 적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직업이 20대 30대 대체로 질풍노도라면 돈에 대한 고민은 심한 경우에는 60대의 질풍노도가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처음 오는 거죠. 대기업을 은퇴하실 때. 아, 파괴적이죠, 그러면. 이 네. 월급이 맞아요. 따박따박 나오는 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안 나오고, 그런데 나의 그 리빙 코스트는 올라가 있고, 이러면 진짜,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투자라는 게 사실 이 수업료가 필요한 아, 그쵸. 거잖아요. 네. 사실 몇 번의 실패를 한번 겪어보고 그리고 또 이제 성공도 한번 겪어보고 이러면서 사실 내공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60에 시작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 어렸을 때 시작을 하면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손실도 한정이 돼 있어요. 예. 근데 60에는 돈이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부일 수도 있고 평생 캐시플로우의 전부일 수 있는데 그걸 투자함으로써 일어나는 처음 투자하면서 그걸 실패하면서 일어나는 거는 진짜 파괴적인 것 같아요. 네. 이게 20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어릴 때부터 10대 발레리나가 될 거야. 그러면 5살부터 보통 하고 뭔가를 시작하고 트레이닝을 그쵸. 받고 예, 예. 20살이 넘으면 그때쯤에는 이미 이제 은퇴를 하는 사람도 생길 정도로 스포츠 같은 경우 예술이나 스포츠 이런 데서는 빠른 포기와 실패가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네.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드 트레이닝을 받으시지만 60세까지 발레리나를 꿈꾸면 한 번도 데뷔를 못했는데 60세 발레리나 이거 좀 나를 그쵸. 보고 상상하신 건 아니죠? 네. 네네네. 혹시 발레리나 나중에 부자 되시면은. 근데 이거는 이런 꿈은 직업적인 꿈은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저절로 포기하게 되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최선을 다해보고 실패를 해도 이것조차도 사실은 실패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돈은 어떠냐면 이게 나중에 이거를 아무 계획도 없고 연습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종목도 안 정해서 심지어 내가 발레를 할 건지 무슨 수영을 할 건지
내 특기가 뭔지도 아무것도 안 정하고 그렇죠. 예. 자본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근데 이거는 20살에 포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실패해봐야 되고. 예. 그쵸.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한 번에 성공해서 100세까지 성공한 아.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특히 투자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한 번 성공한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이빨 일으키잖아요. 교만해지잖아요. 예, 교만해지면서 아 나는 투자 잘해. 나는 뭐 감이 있는 사람이야. 아, 지난번에 왜 이것만 투자했을까? 대출 땡겨서 더 투자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예. 10%를 냈는데 내가 100만 원 투자하면 10만 원인데 대출 땡겨서 내가 1억이면은 이거 1000만 원 번 건데. 근데 이제 그러다가 골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고. 아 근데 저도 그래요. 100만 원 밑으로 넣으면 왜 이렇게 뭐든지 다 잘 돼요? 공감입니다. 별 생각 없이 약간 이제 뭐 비유하자면 볼링 칠 때 내가 되게 힘 빡 주고 이렇게 치면은 막 이렇게 옆으로 가는데 아 되겠어 해가지고 살짝 굴렸는데 갑자기 스트라이크 나오는 그런 공부 경우가 가치 투자도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아니 공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야. 그래서 내 딴에 큰 돈을 딱 넣으면 바로 물려요. 맞아요. 아, 그래서 저도 그때 그 투자 동아리에서 공부를 할 때 가치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그때 당시에 또 하락장이니까 가치 투자를 해도 손실이 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때 느낀 게 가치 투자도 중요하지만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다. 둘 다 느끼게 됐죠, 그때. 뭐 자기 기질에 따라서 그렇게 네. 근데 그것도 네. 손실을 몇 번 나니까 이제 느낀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를 이제 초반에 모르고 가치 투자 다 해 이러고서 딱 올인 딱 이렇게 하면은 쭉 손실 나면은 이게 아니었나 봐 이러면 또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수업료를 그 감당할 수 있는 때부터 확실히 그런 리스크를 한번 겪어보는 게 맞아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 그때 이제 소개시켜드린 그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저자인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적어도 2번 이상 파산해보지 않은 사람은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되게 많이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실패를 져야 되는데 이 사람도 얘기를 하는 게 레버리지를 끼면 안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빚을 지면 안 된다. 근데 사람 심리가 돈 벌 것 같은데 그 그리고 이미 레버리지를 벌려. 더 벌리고 있어 이미. 그리고 예, 이미 벌리고 있는데. 예, 근데 레버리지 안 일으킬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쵸, 그쵸. 예, 그럼 망해봐야 돼 이게. 그래서 이제 안드레 코스는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2번 정도 파산을 해봐야 진정한 투자자가 되기 시작한다는 게. 그쵸. 예, 저도 한 2번 파산해본 것 같아요. 네. 저도 손절을 안 했을 뿐이지 계좌 자체로는. 근데 그때부터는 좀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2% 3% 빠질 때는 가슴이 되게 아파요. 5%막 이렇게 가면 10%까지도. 맞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20%, 30%, 40% 가잖아요. 무덤이죠. 그때부터는 이게 그냥 사이버머니 같아요. 맞아. 네. 사이버머니 같아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40%나 50%다. 현실 감각이 없어요. 현실 현실 감각이. 감각이 없어져요. 네. 이게 굉장히 큰 돈인데 내 네. 노동소득 막 이제 그걸로 비교하면 큰 돈인데 되게 아무 생각이 그게 없어져요. 10만 원, 20만 원이면 이게 뭔가 이게 대학생 때 기준으로 이 정도 한 달 내가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 돈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500만 원 막 1000만 원 빠지기 시작하면은 아무 생각이 안 들어 그냥. 맞아요. 이게 약간 회피를 하는 것 같아 이게 정신적으로 음. 이거를 인지를 하면 내가 못 견디니까 네. 회피 작용이 나온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현물만 하고 마진 트레이딩 잘 안 하는 게 이 마진은 이제 그러다 보면 계속 이제 그 돈을 증거금을 놓고 싶잖아요. 그리고 남는 게 없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현물은 남기라도 하니까 네. 존버가 가능한데 마진은 이제 그 리벤지 트레이딩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자기가 지면은 그래 한번 해볼까 하다가 정말 진짜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린 케이스를 되게 많이 봐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투자에 있어서 최대 리스크는 매도할 생각이 없었는데 강제 청산 당하는 거. 그렇죠. 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신용 레버리지 너무 많이 쓰면 그렇죠. 나는 팔 마음이 없어. 나는 존버할 거야. 그런데 나에게 돈을 빌려준 누군가는 아니 됐고 내놔. 요게 가장 최악이죠. 더 나쁜 게 있을까요? 그게 최악이죠. 근데 그때 이제 리스크라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리스크를 항상 염두를 둬야 되는 게. 왜냐면은 항상 투자할 때는 벌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만큼 떨어지면 난 손절할 거야. 손절할 것 같아. 근데 실제 그 타이밍이 오면은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걸. 좀만 있으면 반등할 것 같아. 좀만 있으면 반등할 것 같아. 이 생각을 하는 게 사람 심리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최악의 리스크는
아무런 리스크를 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아, 예, 아무것도 아무런 하지 리스크를 않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예. 그러니까 사실 리스크는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저는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적절하게 그 그쵸. 관리를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너무 무섭고 그런 게 원금 손실 날까봐 두렵고 나는 은행에 넣을 거야 이러면은 이제 그게 저는 그냥 이제 썩은 생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근데 그거 이건- 자체가 리스크죠, 사실. 그거 자체가 저는 예, 가장 큰 인플레 리스크다라고 감안하면. 생각을 하는데 예. 교통사고 피하려고 집에만 있는다. 네. 그런 거죠. 이런 예. 거죠. 그런 네.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초보일수록 이게 어차피 확률 게임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 게임이라는 게 공부를 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랜덤하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운이 제일 그렇죠. 중요하죠. 맞아요. 운이 운이. 중요해요. 운. 맞아요. 중요하죠. 네. 운은 모든 것을 0으로 만들 수도 있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0이 될 뻔했는데 0.1이 살아 있으면 운으로 인해 이게 갑자기 갑자기 살아날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예, 있는 그렇죠. 그런 요인이라서 그거를 항상 염두를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부자가 더 많이 벌 수밖에 없고 가난한 사람이 적게 벌 수밖에 없는 게 확률적으로 일단은 부자는 훨씬 더 다양한 시도를 해볼 그렇죠. 수 있죠.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할 수 네. 있죠. 그렇죠. 예. 소위 말해서 오르는 것만 팔아서 차익 실현을 해도 돼요. 그쵸. 네. 워낙 네. 많이 다양화하니까요. 예, 예. 그런데 가난하면 사실 큰 부자가 되려면 몰빵 투자를 해야 되고 맞아요. 근데 큰 부자가 되려고 몰빵 투자했다가 그나마 있는 것도 다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그렇죠. 알고 있어야 되고 음. 대체로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담이 크지 않다면 번지점프 한 번 하고 죽어도 돼 뭐 이런 거 아니면 여러 번 시도할 거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투자금이 1,000만 원이면 10만 원씩 100번으로 나눌 거냐 100만 원씩 10번으로 나눌 거냐를 성향에 맞게 고민해야 네. 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수익률을 안 봐야 돼요. 왜냐면은 수익률을 보면은 이게 그 주가지수 올라가는 거랑 다른 종목이랑 비교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냥 아예 수익률을 안 보고 그냥 적금한다 생각하고 해야지 그게 가능하지. 왜 그러지? 안드레 코스탈리도 최고의 투자는 투자하고 나서 한 40년 수면제 먹고 예,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예. 맞아요, 진짜 맞아요. 예. 근데 저는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이게 사실 돈 버는데 나중에 니네 아니면 게임 아이템이 말이야 이런 거거든 하고 가르쳐 줬으면 네. 확률 통계를 얼마나 재밌게 배웠을까. 그쵸. 퀀트 사이언티스트가 됐을 수 있겠네. 막 진짜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리스크를 처음 느꼈을 때가 언제예요? 그 투자에 대해서? 제가 운이 좋았던 거를 그게 운이 좋았던 거구나라고 깨달을 때 그냥 실제 사건을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2003년에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 적립식 펀드가 워낙 열풍이니까 그때는 그냥 은행 가면 은행에서 다들 펀드를 가입하라고 그래서 은행에 적금하러 갔다가 저도 그렇게 낚였습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적립식으로 처음에는 정말 몇십만 원씩 심지어 쪼개서 넣었어요. 그들이 생각해보면은 상품을 여러 개 팔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펀드에 50만 원 넣지도 않고 10만 원짜리 펀드를 여러 개를 가입해서 10만 원씩 적립식으로 여러 개의 펀드를 쭉 넣어간 거예요. 근데 2003년부터 2006년, 7년 상반기까지 수익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호재 연일 있었던 네, 때죠. 너무 좋았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2007년이 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10만 원씩 넣고 했을까? 괜히 학자금 대출 갚느라고 내가 이거 더 넣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은행에 가서 그 얘기를 제가 얼핏 지나가는 말처럼 했더니 창구에 계신 분이 그래서 거치식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펀드를 저한테 딱 내미는 거예요. 그걸 가입하는 날부터 이제 조정 장세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굉장히 난 공부도 하나도 안 했고 심지어 창구에서 추천해 주시는 거 그냥 사인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았구나. 근데 빠지니까 이제 거치식 딱 큰 돈 넣고 나니까 딱 빠지기 시작해서 아니 뭐야 이게 기준가가 1,000원인데 왜 밑으로 내려가지? 이러면서 그 전에 내가 이런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아예 은행에 가서도 마이너스가 나는 상품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안 하고 그만큼 무지했던 거죠, 되게 진짜.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네. 네. 맞아요. 그게- 그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럴 수 맞아요. 있어요. 예. 네. 저도 제 그 펀드 그거 보고서 아마 비슷한 시기인 것 같아요. 비슷한 시기인 것 같고 저는 리스크에 대해서 처음 인지했던 게
주식 투자를 했을 때가 대학생 때였는데 근데 이제 그때 뭐 나름대로 이제 이제 나도 이제 그 전투에 이제 나가는구나 이제 단단히 이제 각오를 하고 나가야겠다 해서 막 나름의 막 분석을 했어요. 막 그 책에서 본 거 뭐 재무제표는 이렇게 보는 거고 뭐 PER이 어떤 거고 막 이렇게 다 본 거예요. 몇 개를 셀렉션을 딱 했어요. 딱 분산 투자도 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분할 매수라는 걸 몰랐는데 이제 그게 제 패착이었던 거죠. 거치식으로 딱 그 대학생 때 모았던 그런 것들을 알토란 같은 돈을 딱 넣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매크로가 확 꺾이면서 그때 이제 뭐 유럽 뭐 이슈 생기고 했던 기억이 나요. 아니 이게 뭐 증시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증시가 빠지니까 제 주식들은 더 빠지고 코스닥 주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뭐 분석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이 그냥 다 같이 빠져버리니까 거의 한 2주 안에 막 마이너스 30%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그때 느꼈죠. 아 이게 한 번에 사면 진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되게 바보 같은 거구나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잃어봐야 뭐 한 100만 원 그리고 뭐 몇십만 원 이 정도일 거예요 아마도.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됐죠.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 내가 뭔가를 사거나 할 때는 이게 분할식으로 접근을 해야겠다. 항상 캐시가 있어야겠다. 리저브가 있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저는 사실 진짜 위험하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리스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이거 진짜 심각한데 했던 때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어. 제가 그 앞에 적립식으로 열심히 모은 거 거치식에 넣어서 좀 빠졌지만 앞에 적립식을 열심히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전체 수익률은 나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2008년에 제가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2008년 상반기에 약간 꺾이고 있을 때 전부 다 매도를 해요. 왜냐하면 결혼 자금이 필요하기 그쵸, 때문에. 큰 돈으로 타이밍 가니까. 좋았는데요? 너무 좋았는데. 예. 아니 이거는 그래서 제가 뭐 남편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건가 뭐 하여튼 네. 그래서 그때 저는 아까웠어요. 왜냐면 차트가 약간 이렇게 꺾이고 있는데 아 왠지 올라갈 것 같아. 이거 예. 다시 가야 되는데 네. 파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결혼을 하고 제가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로 처음 간 게 2008년 9월 1일이에요. 와. 출근을 하고 2주 만에 리먼 사태가 터졌습니다. 아, 아침에 회사를 갔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어, 회사가 갑자기 회색이 된 분위기. 어. 온 군데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요. 예. 그 여의도의 증권가에 온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일 아무도 안 하고 밖에 나와서 담배만 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 그리고 장은 9시에 시작하잖아요. 이미 8시 반에 장전 전 업종 하한가. 이미 네. 그때는 다행히 30%는 아니고 15%였는데 15%니까. 업종 하한가, 전 업종 하한가 이거가 맞아요. 한 이틀 연속 그쵸, 나오는 연방.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제가 직접 투자를 해본 적이 없었고요. 그때까지는 주식을. 펀드만 해봤고 공부만 하다가 책으로 배운 사람이 증권사의 리서치를 하필 그때 처음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팀장님한테 이런 일은 얼마마다 생긴 거예요? 제가 건설 담당인데 건설이 3일 연속 하한가인데요. 그분도 처음 겪으니까. 그분이 저한테 빨리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농담이 아니라고 큰일 났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충격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회사가 바로 구조조정을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없어진 회사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갑자기 회사가 직원들 구조조정을 딱 시작하니까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현금은 하나도 없지.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전세도 대출로 구했었기 때문에 와 이게 리스크의 최악은 이런 거구나. 도망갈 데가 없다. 도망갔어. 조여오는데 계속. 예. 현금 하나도 없어. 맞아, 맞아. 직장은 없어지게 생겼어. 대출 이자는 어떡할 거야. 그치. 네. 그래서 그렇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거가 이런 거구나. 음. 왜냐하면 나의 모든 자산과 내 직장, 그러니까 노동소득, 자본소득이 한 방향이야. 이게 지금도 사실은 여의도 증권가에는 그쵸. 그게 이제 그쵸. 지금도 저의 처지도 크게 다르지 콜레이션이라고 하죠. 예. 않는데 그쵸. 이게 굉장히 크구나. 그런 면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한 방향이어가지고. 아니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제가 갑자기 평생 공무원이셨던 아버지가 되게 감사했고 큰 기복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맞아요. 기쁨인 삶인가. 것인가. 네, 감사했고 그리고 큰 돈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한 번씩 이런 위기가 원래 온다라는 것도 맞아요. 네, 그때 처음 느꼈죠. 저는 그 진짜 극적으로 느낀 게 있어요. 이건 최악의 투자라기보다는 리스크가 진짜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제대로 등골이 느꼈던 이제 게 서늘했던. 그때가 저도 그때였어요. 리만 브라더스 때였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한참 뭐 이제 완전히
기술적 분석, 뭐 기본적 분석, 뭐 회계, 뭐 밸류에이션 이런 거 다 이제 다 됐어. 이러고서 자신감이 딱 있는 상태에서 차트를 보니까 이게 꺾일 차트인 거예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건 그거 심지어 이거 대폭락이 올 것 같은 느낌이 왔어요, 그 당시에. 네네네. 그래서 왜냐면 저는 IT 버블을 한번 겪었으니까. 아. 예. 그때 비슷한 느낌이 쎄한 온 거죠. 느낌. 쎄한 느낌이 네. 온 거죠. 왜냐면 IT 버블을 한번 겪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선물 매도를 해야겠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리버스 이런 게 없었어요. ETF 네네네. 막 공매도 이런 것도 없었고. 네. 그래가지고 다양한 걸 그 해보셨네요. 똑똑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파생 상품까지 해요. 진짜. 그거 파생상품 하다 망하잖아요, 보통.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선물 매도를 딱 한 계약 칠 수 있는 돈밖에 없었어요. 그 증거금이 2천만 원이 그때는 그거였거든요. 한 계약 칠 수 있는 증거금인데 딱 매쳤는데 진짜 쫙쫙쫙쫙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한 2주인가 만에 2천만 원이 벌린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제 생각에 그 당시에 주가가 최소한 1000포인트 이하까지 빠진다. 그때 2087까지는 아직도 기억나, 포인트가. 2087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2085에 매도를 쳤거든요. 선물 매도를. 와, 신인데? 진짜 절묘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나는 이거는 이번 기회에 집착만 한다. 그 당시에. 이기는 기회다. 이기는 야, 마치 이제 국가부도의 날의 유아인 같이 내 계급이 지금 바뀌는 순간이다. 이거는 이거야. 이거다. 네, 이거다. 계속 진짜 2천만 원 나는 벌릴 포인트가 때마다. 망하는데 베팅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2천만 원이라는 것 자체가 레버리지가 최대인 상태였어요, 그때가. 근데 거기에서 2천만 원 벌릴 때마다 계속 레버리지 극대화를 한 거야, 계속. 와. 그래서 선물이 5개까지 갔어요. 어. 그렇게 2천만 원, 2천만 원 해가지고 5개까지 가니까 이제 하루에 움직이는 폭이 몇 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 출렁출렁거리는. 네, 출렁거리는 게. 근데 나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1000포인트 밑에까지 빠질 거라고. 그러고서 1550이었나? 거기서 바닥을 한번 딱 치고, 왜 그러잖아요. 약세장 속에 강세장이 한번 오잖아요. 그렇죠. 데드캣 바운스. 네, 어. 딱 쳤는데 그 당시에 그 1880포인트인가? 1850포인트인가까지 올라갔는데 그 300포인트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5포인트 매도 친 거를 그대로 홀드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난 내려갈 거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딱 꼭대기 치기 직전 30포인트 전에 마진콜 당한 거예요. 왜냐면 더 이상 넣을 돈도 없었어. 이제 다 마진콜 다 넣고 넣을 돈도 없면서 이제 파산이 는 거지 이제. 마진콜 당하고 이제 다시 딱 20포인트가 30포인트 더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꺾기 시작해가지고 900포인트 이하까지 간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와 그때 이게 그 레버리지의 위험성. 왜냐면은 그 방향을 맞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레버리지만 안 썼으면은 버틸 수 있는 그래도, 거였는데. 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시장이 전체적인 시장인 내가 생각한 대로 갈 수 있을지언정 중간중간 진짜 생각지도 않은 게 그렇죠. 일이 생긴다. 내가 통제할 수 없다. 네. 네,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 네. 라는 거를 이제 그때 절실하게 깨달았죠, 아주. 네. 그 선물 옵션 파생은 진짜 선수들의 전쟁터인데 총알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총알 떨어지면 끝나는 사망이에요. 끝난 거죠. 이제. 진검승부하는 곳이죠. 네. 정말. 푼돈 들고 그러니까 무기가 없는데 네. 선수들 있는 시장에 가면 그렇죠. 그냥 가볍게 죽고 그냥 다시는 못 들어갈 수가 그 있죠. 당시에 이렇게 하는 시장이었으면은 이게 그 레버리지가 너무 극대화하는 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쫙 빠지는 시장이었으니까 이게 매일 막 벌리는 수준이 막 처음에 막 200만 원에 또 400, 500, 600 막 이렇게 매일 벌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이게 이대로 더 할 걸이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이게. 네. 대단한 경험을 하셨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두 분 다 말씀하신 게 금융위기 말씀하셨는데 참 그런 것도 재밌는 게 이제 뭐랄까 이제 대격변의 시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한 10년에 한 번 오는 사이클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어떤 지정학적 이슈이든 경제 뭐 어떤 이슈든 아니 기술의 발전이든 뭔가 그냥 그 변곡점이 탁 오는 그 트리거가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 부의 그 지각 변동이 많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 예를 들어 금융위기 이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해 많이 보고 안 좋은 추억들이 많지만 그 이후에 진짜 떼부자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뭐 IMF 마찬가지고 닷컴 버블 마찬가지고 코인 버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째려보고 있어야겠다. 항상. 왜냐면 이걸 안 째려보고 있으면은 다 그냥 이렇게 쓸려 지나가는데 이걸 째려보고 있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기회가 왔다. 이제 내가 뭐 크게 배팅을 할 때다. 이제 이런 게 맞아요.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다음에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한 번의 기회이자 위기였던 것 같고 근데 또 앞으로 모르죠. 양적 그 긴축되는 게 또 위기이자 기회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 변화들이 너무 좀 저는 그냥 재미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 순위가 바뀌는 게. 그러니까 저도 어쩌면 우리 셋은 좀 비슷한 성향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좋아. 그리고 이제 뭐 위기가 오면 내 계좌가 녹아 내려가고 있어도 기회도 오잖아 이러면서 이제 또 오늘 새 출발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모두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맞아. 왜냐하면 성향이 진짜 안 맞는 사람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그래서- 계속 이거 보고 막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쵸. 이러면은 진짜 고통스럽죠. 저는 좀 옛날 사람이라서 저 대학교 때는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여러 캐릭터들이 있고 이거를 게임 자체를 진두지휘하는 스릴을 내가 다 죽더라도 이걸 전략을 이렇게 해서 이길 거야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게임 안에서의 캐릭터도 보면 저는 이제 미네랄 캐는 테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SCB. SCV도 사회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장렬히 앞에 그럴 수 나가서 있죠. 불타 죽는 것보다 마린보다 예, 네, 훨씬 좋을 수 뒤에서 있죠. 미네랄 축적해주면서 음. 고마운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 성향을 잘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직업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 거랑 마찬가지로 투자도 아유 난 다 싫어 그냥 저축만 할 거야. 뭐 이것도 맞아요. 저는 아, 돈도 그래요. 그 자기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아까 소비에 대한 것도 있었고 내가 돈을 왜 버는지 뭐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내가 뭐 할 건지 이제 내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지 돈 말고 돈은 어차피 수단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저도 그 돈의 심리학에서 읽었던 구절 중에 좀 제일 좋았던 구절이 뭐였냐면 투자를 하고 나서 밤잠을 벌 받고 잘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저축이 맞는 분들은 저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투자도 뭐 본인한테 맞는 그 본인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게 옳은 투자인 것 같아요, 저는요. 투자를 안 하면 현금만 갖고 있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자기가 잘 살려고 하는 거니까 네. 잘 살기 위해 적합한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다. 뭐 음식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개개인의 양이 다르고 술도 뭐 아예 못 먹어도 인생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결국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뭐 투자 그리고 돈에 대한 철학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네. 뭔가 모르게 마무리 분위기가 돼가는 것도 같지만 근데 아니 근데 아까 동현님이 그 선물 옵션 파생 말씀하셔가지고 중섭님은 혹시 뭔가 실패한 투자 경험 이런 거 아니면은 자랑할 만한 투자 경험 반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손절매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존버를 항상 근데 했기 보통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크게 망하나요? 아니요. 어떻게 되냐면은 네. 포트폴리오에 뭐가 자꾸 추가만 돼요. 맞아. 포트가 너무 다양해져요. 근데 뭐 이렇게 적당할 때 매도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다 벗었다니.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팔지보다 그러니까 평생 보유할 만한 자산을 발견하는 것도 되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는 몇 개는 있긴 해요. 그런 게.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아마존 주식을 뭐 닷컴 버블 때 샀어요. 98년도에. 이제 이게 이후에 거의 뭐 수천 배가 갔는데 이걸 안 파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누군가는 대부분 팔았겠죠. 뭐 2배 먹고 팔거나 맞아. 3배 먹고 팔거나. 근데 그러면 이제 큰 부자가 못 되잖아요. 닷컴 버블에서 아마 아마존 주가 빠질 때 한 80%가 90% 빠졌었을걸요? 맞아요. 예. 빠졌다가 네네네. 몇천 배 오른 거니까 맞아요. 이걸 예. 다 함께한 사람은 아 진짜 없죠. 근데 뭐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것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잖아요. 소수긴 하지만 이걸 다 이렇게 진짜 이거 막 몇십 불일 때부터 했던 사람들 막 10만 원일 때 했던 사람들 막 이렇게 다 있는데 안 팔고 이제 버티는 그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나름의 신념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 투자 자산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나름 이제 그 제가 이제 투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코인 쪽이니까 그냥 제 경험을 공유하자면 이 코로나 때 아직도 기억나요. 2020년 3월 그때 이제 금융시장에 갑자기 쇼크가 확 왔는데 그 코인의 그 뭐랄까 코인의 하루는 마치 이제 주식시장의 3일과 같아요. 예. 그만큼 이제 빠르고 파괴력이 있는데 뭐랄까 그때 이제 그
이렇게 이제 폭포처럼 이렇게 떨어지는데 한 50% 떨어졌던 것 같아요. 한 30분 안에 50%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30분에 50%? 네, 근데 이제 고통스럽죠, 물론. 고통스러운데, 근데 이제 저가 이제 투자한 이유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점검을 해봤어요, 나름대로. 아, 지금 뭐 코인의 뭐 해시레이트가 얼마고, 뭐 고래들 10%더 빠져. 고래들 지갑 뭐 이거 보고 있는데 빠지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빠지고 있어 이미. 그때부터는 이제 사이버머니야 이거는. 고래들 지갑이 안 움직였고, 아, 지금 이런 뭐 규제 만들어지고 한데 이제 그래서 아, 정말 고통스럽지만 이제 추매를 했죠. 그때 현금이 좀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추매했던 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잘 됐으니까 되게 이제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싶었던 날, 이제 뭐 그런 건 있는데, 근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항상 막 투자의 구루들이 반대로 해라, 부안해동하지 말고 대중과 반대로 행동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근데 말은 쉬운데 막상 이제 그 상황에 처하면 정말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정말. 동현님은 그런 거 있나요? 최고의 투자, 최악의 투자 뭐 이런. 저는 아까 뭐 그 사실 선물. 선물은 최악의 투자는 아니었어요.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네네. 예, 그렇죠. 물론, 배운 게 있으면 되죠. 예, 수업료를 크게 냈지만은 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제 뭐 최악의 투자는 아니었고, 최악의 투자는 그거였어요. 제가 지인 중에 한 명이 내부자 거래 얘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대학생 때였어요. 대학생 때였는데 지인의 아버지께서 거기에 고문이신데, 이제 그 회사에서 되게 뉴스에도 나온 되게 유명한 회사였어요. 그 이슈로. 그래서 거기서 큰 호재가 있어가지고 또 이제 더 큰 호재가 나올 테니 사라. 이건 무조건 4배 간다. 그럼 밸류에이션 딱 했는데 뭐 4배까지는 아니고 한 2배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기였던 거예요. 그게 대국민 사기로 이미 뉴스에도 나온 종목이었어 당시에. 그래서 아니 전 내부자니까 설마 내부자인데 대국민 사기다 할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의 그 말만 믿고 투자를 했다가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게 밝혀지면서 이제 반토막이 나가지고 뭐 손절을 한다고 했는데 반토막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친구는 심지어 제가 그 손절을 했을 때도 손절을 안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고, 자기는 믿는다고, 우리 아버지 믿는다고 끝까지 가지고 갔다가 그 친구 완전히 다 날렸군요. 예, 다 날렸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타격이 엄청 컸죠.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남의 말을 듣고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 묻지만 투자하는 거. 네, 그렇죠. 무조건 내가 분석하고 내가 신념이 있는 투자를 해야지, 안 그러고서는 버티질 못한다. 그렇죠. 버티지 예, 못하죠. 그걸 깨달았죠 그때. 그래서 그게 최악의 투자였어요. 남의 말 믿고 투자했다가 완전히. 열매님은 그런 게 있나요? 저도 있죠. 최악의 투자. 제가 여의도에 오기 직전에, 그러니까 여의도에 증권 회사에 취직하기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가입한 소액의 펀드가 있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물 펀드였어요. 마시는 물. 네. 글로벌하게 아니니까 뭔지도 몰라요. 물 펀드예요 이름이. 그래서 그때 뭐 환경에 대한 사랑이나 나중에 물이 부족해질 거라던가 맑은 물이 중요하다던가 이런 얘기는 늘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포스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래다. 물 펀드에 가입해라. 저도 중국 펀드 가입할 때 이게 미래다. 이런 건 그냥 계속 가져가면 되지 뭐. 근데 제가 넣은 펀드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걸 봤는데요. 제가 그래서 친구한테 그랬어요. 내가 물 펀드를 가입했는단 말이야. 물 빠지는 것 같아. 맨날 빠져. 진짜 주식보다 더 놀라운 하락 속도를 보였던. 엄청나네요, 진짜. 네. 근데 그제서야 제가 그 펀드가 뭘 글로벌하게 물을 담고 있는 거였는데 뭐를 담고 있는 건지를 찾아봤더니 글로벌 유명한 관련 회사를 담고 있긴 한데, 문제는 캐펙스 투자만 엄청 하고 있고 수익이 나는 애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펀드 수익률로는 최악의 수익률로 손절을 했는데, 제가 팔고 나서도 나중에 신문에 나왔어요. 이 펀드가 어떻게 됐다, 난리가 났다, 뭐 이런 게. 제가 팔 때도 잘 팔았구나. 저도 손실이 컸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고, 마찬가지로 저도 그냥 막연한 꿈만 보고 남들이 가입한다고 해서, 남들이 좋다고 해서 가입해서는 안 되는구나. 교훈을 얻었죠. 네. 젊은 날 다행히. 네. 아니 이게 돈 얘기 우리 열심히 했는데 재미는 있는데 사실 개인적인 개인담도 많이 들으니까 좀 더 친해진 것 같고 그러게요. 이렇게. 좋은데
사실 돈이라는 게 참 결론이 없는 것 같아요. 적당한 건 뭐면 다 개인의 관점인 잘하는 거죠. 건 뭐면 버는 거 쓰는 것도 다 다르고 투자도 다르고 그렇죠. 이거는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더라? 김승호 회장님 책이었던가요? 돈의 속성. 돈의 속성에서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버는 거 모으는 버는 거 모으는 거 투자하는 거 그리고 잘 가져가는 거 이거 다 다른 기술이라고. 맞아요. 돈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카테고리가 다 다른 역량이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하다. 이 돈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죠. 다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그런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강요하지 말아야 될 것 같다. 네 크게 실패하지 않고 크게 작게 실패하더라도 네네. 경험을 많이 쌓아서 우리 그렇죠. 그렇죠. 계속 만나요. 네. 오늘 이렇게 마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